여러분은 내일 아침에도 이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그 당연한 하루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바로 전날까지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라며 평범한 목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4조 4천억 원어치의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떠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건 단순한 매도가 아닙니다. 탈출입니다. 정확히 무엇이 그들을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대한 쓰나미가 발목까지 차오를 때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아니 생존과 직결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가 부채가 1,400조를 넘었다느니, 유동성 위기라느니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부채라는 짐을 너무 많이 싣고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는 느려지고 조금만 흔들려도 전복 위험이 커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름통이 비어가고 있다는 것, 즉 유동성이 말랐다는 점입니다. 짐은 늘었는데 연료는 없으니 언덕을 올라갈 힘조차 부족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거운 짐과 텅 빈 연료통 상태로 주행 중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6.4%입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버는 모든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빚을 다 못 갚는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버는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이자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의 한국 경제를 두고 급성 심근경색은 아니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동맥경화와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정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자동차가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정부는 2025년 경제 성장률이 0.9% 정도는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하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비명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자동차가 안에서는 이미 망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망가지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딱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자본의 대탈출. 먼저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외국인들이 떠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11월에 14조 원 매도 폭탄이 바로 그 신호탄입니다. 외국인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달러 환율이 폭등합니다. 지금 1,460원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200원이면 비싸다고 했던 환율이 이제 1,500원을 넘보는 게 뉴노멀이 되어버린 겁니다. 2단계 금리의 역습. 환율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원화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빚더미에 앉은 가계와 기업들이 줄도산합니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1,600원, 1,700원으로 치솟아 수입 물가가 폭발합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가 어렵다며 진땀을 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3단계 실물 경제의 붕괴. 결국 이 충격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주머니로 전이됩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니 점심값 15,000원 시대가 열리고 이자를 감당 못한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여러분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아파트 입주가 중단되고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일이 속출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시스템은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도미노의 마지막 조각은 안타깝게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역사를 보면 이 끔찍한 시나리오는 실제로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1997년 11월 IMF 위기 당시에도 정부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미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고 종금사들이 빚을 돌려막다가 한순간에 부도를 냈습니다. 결국 수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나앉았고 환율은 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의 자영업 폐업 대란 1997년의 기업 부도와 너무나 닮아 있지 않나요? 두 번째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의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값이 영원히 오를 거라 믿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자 사람들은 빚을 못 갚았고 거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하루아침에 파산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PF 위기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기 자본 5%도 없이 빚으로만 아파트를 짓던 건설사들이 금리가 오르자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빚으로 쌓아 올린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파국이 오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신호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징조들은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환율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과거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본 적 없는 숫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를 외치며 짐을 싸고 있다는 겁니다. 11월 한 달에만 코스피에서 14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량주를 집중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미래에 베팅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징조는 거리의 침묵입니다. 2024년 자영업 폐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던 단골 식당이 어느 날 갑자기 임대 문의를 붙이는 걸 보셨을 겁니다. 직장인들은 점심값이 무서워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구내식당 밥값이 1년 새 6.9%나 올랐습니다. 내수 경제의 모세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멈춰선 크레인입니다. 지금 하루에 1.5개꼴로 건설사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다 지어놓고도 분양이 안 돼서 불 꺼진 유령 아파트가 넘쳐납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까지 위태롭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하청업체, 인테리어 업체, 이삿짐 센터까지 줄줄이 타격을 입습니다. 마지막 징조는 좀비 기업입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전체의 40.9%나 됩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코로나 지원금이다, 만기 연장이다 해서 억지로 살려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면 대량 실업 사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정부가 있잖아. 한국은행이 뭔가 하겠지.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그들도 마법사가 아닙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볼까요? 금리 인하.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폭등합니다.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죠. 재정 지출? 경기를 살리려면 돈을 풀어야 하는데 세금이 안 거칩니다. 올해 세수 펑크만 2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곳간이 비어있다는 얘기죠.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가 넘으니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외채 비율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위기 시엔 썰물처럼 빠져나갈 돈을 막기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펀더멘털은 양호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정부 스스로도 세도약 기금 같은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급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과 기업이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당장 준비해야 할 세 가지 생존 매뉴얼이 있습니다. 첫째, 달러와 현금을 확보하세요.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중 최소 30%는 달러로 바꾸거나 미국 국채, 미국 ETF 같은 달러 자산으로 옮겨 놓으세요. 실제로 한국의 영리치들은 이미 부동산을 줄이고 해외 자산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도 좋은 대안입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때 금은 여러분의 구매력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기회를 잡으려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즉시 부채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아직도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신가요? 당장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원금부터 갚으세요.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오르면 버틸 수 없습니다. 지금은 무리해서 집을 사거나 주식에 연끌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새출발 기금이나 채무조정 프로그램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셋째, 현실을 직시하세요. 언젠간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지금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그렇다고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냉정하게 내 자산 상태를 점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인 실직이나 매출 반토막 등을 가정하고 대비책을 세우세요.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신호와 대비책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겁을 주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1997년의 아픔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을 똑바로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설마 하며 평소처럼 지내다가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구명조끼를 입고 튼튼한 배로 갈아탈 것인가?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